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인문하고 사회하고 예술 지문의 기본적인 방향성과 특징을 설명했고 대표적인 쉬운 지문이지만 예문들을 확인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숙제로 기술 지문 아니 과학 지문의 반딧불이 다 풀려 있을 겁니다. 맞죠?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과학 지문하고 예술 아니 기술 지문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일단 페이지는 반딧불의 첫 번째 문제 세트 상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 있는 70페이지로 넘기시면 됩니다. 70페이지 넘겨서 과학 지문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자. 자, 일단은 과학 지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기억하죠? 인문 지문은 사상과 철학자의 주장 파악이고 사회 지문은 문제와 해결 과정에서의 그 원리 파악이었고 예술은 짬뽕이었고라고 했잖아. 자, 과학은요 이해가 관건인 영역이야. 지문 속에서 말하는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됐는지를 묻는 문제들을 낸다 이거지. 그래서 이 과학의 어떤 기출의 소수들은 대부분 뭐냐면 교과서예요. 물화생지라고 부르는 4개의 바탕 영역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이해와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학 영역은요 이게 관건이라고 봐.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미지화. 이해하는 건 그거잖아. 단순히 나와 있는 단어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요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각 요소는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됐지? 그 이해를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게 특히 요즘 문제가 더 하거든. 문제의 난이도를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거야. 도표를 알려주는 거고요. 문제 풀 때 그림이랑 도표가 있는 건 우리를 도와주려고 있는 거지 엿먹이려고 있는 게 아니거든. 쫄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미지화 시킨다는 거는 뭐냐? 요즘 문제들은 그림을 잘 안 준다 얘들아. 오케이? 요즘 문제들일수록 추론해야 되는 양상은 많아지고 그리고 대신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감춘다는 말보다는 굳이 하나하나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됐어? 그래서 이곳에서 설명하는 개념들이 아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구나 라는 걸 잘 이미지화 시키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 이미지화 과정은 선생님이 이따가 제 예문으로 과학과 기술에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이해고요. 그리고 그 밖에 나머지는 우리가 평소에 말씀드리던 거 똑같아요. 연결고리를 잘 파악하라. 연결고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죠? 뭐뭐 할수록 뭐뭐 한다면 뭐뭐한 경우 뭐뭐한 때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연결관계를 만들어줄 거야. 오케이? 그래서 A가 올라가면 B가 낮아지게 되고 B가 낮아지면 당연히 C의 낮아짐을 유발하면서 C의 낮아짐은 D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 A, B, C, D의 관계를 서로 능수능란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해 싸움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케이. 그리고 이거 말 나온 김에 살짝 더 말씀드리자면 참고 기술 지문도 이랑 양상은 되게 비슷해. 얘랑 양상은 되게 비슷해. 그래서 요즘은 과학기술을 묶어서 설명을 하죠. 인문예술을 묶어서 설명하고 사회문화를 설명하고 과학기술을 설명하는데 과학지문도 마찬가지긴 해. 근데 기술지문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더 있다면 플러스 대상의 구성 요소를 설명한다는 사실이야. 기술지문은 여기 플러스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구성 요소가 추가된다는 얘기는 이따가 선생님이 기술지문 넘어가면서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바로 문제로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가자. 정답률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 기준으로 85% 정도니까 할만한 세트라고 보거든요. 자, 문제를 먼저 보면서 예측 작업 들어갑니다. 하나로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니? 지방산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중결합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보이고요. 포화나 불포화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단어는 야, 안 봐도 비디오 아니야. 포화랑 불포화. 대응상이잖아. 그치? 또 지방산, 글리세롤 이런 것들의 관계도를 따지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시면서 아 이거 과학지문이야. 이해 싸움의 영역이야. 그 마인드만 먹어도 충분해.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기억이 상패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봐봐. 요 이해라는 거는 대상의 작동 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작동이라는 말은 좀 그렇거든요. 원리 혹은 과정 이런 것들의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 그럼 이번 문제가 이 전체 문제의 핵심이야. 그렇게 이해해도 될 거야. 그래서 지방질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막 따지는 문제인데 선택지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알코올, 라디칼, 알릴 라디칼, 하이드로퍼옥사이드 뭐야 이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형어들이 등장하고 있지. 이 녀석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문제를 내지 않겠니?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 오케이?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뭐 알릴 라디칼 선생님이 이게 뭔지를 알고 설명하는 걸까? 선생님은 알릴 라디칼이 뭔지를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야, 알겠지? 선생님은 국어를 강사고 국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통 특히 과탐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실수가 많이 벌어지는 게 선생님 저 알릴 라디칼이 뭔지 잘 배워서 아는데요 이건 이렇게 작동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다. 오케이?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제의 기본적인 틀은 국어를 푸는 틀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과학 지식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자. 지금 이 얘기는 나중에 가야 좀 이해가 될 거야. 마지막 3번은 어휘 문제니까 그냥 일단은 잠깐 두고 갑시다. 자 그러면 어쨌든 내가 지금부터 읽을 내용은 지방산이라는 것이 뭔가 산패되는 일이라는 건데 같은데 그지? 이 과정에서 무슨 알릴 라디칼 같은 여러 가지 분자들의 구조와 관련된 얘기가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이해하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돼. 오케이? 가보자. 지문 쉬워요. 가자. 초반에 쉬워. 자 견과류와 같이 지방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을 장기간 저장하다 보면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냄새 맡아본 적 있죠? 특히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되게 좋아. 뭐 계란 썩은 내 같은 거 이런 거 해야 될까요? 그죠? 시큼하고 막 쿰쿰한 냄새. 이는 대개 산패로 인해 발생한다. 오케이, 중심단어 등장했습니다. 산패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지금부터 이해해 볼 거야. 그리고 설명하죠. 산패는 저장 중인 식품에서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을 말한다. 뭐하고요? 정의구역. 산패란 무엇이다? 이때 산패는 저장 중인 식품에서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지방질이 공기에 장시간 노출돼요. 자 잠깐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산패가 일어나는 이유, 원인 절이잖아. 그치? 이유와 원인, 조건 이런 것들 신경 써야 되는 거라고 했었어. 산패는 언제 일어나는 거라고? 첫 번째 공기에 노출이 돼야 돼. 공기에 노출되면서 뭐가 지방질이요? 두 번째 열과 빛의 영향을 받는 거지. 열과 빛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것이 뭐하다? 산패다. 요상한 냄새의 정체다. 그러면 조건들이 이거잖아. 공기나 열, 빛과의 접촉. 됐죠? 계속 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유 원인에 따르는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진다? 상하작용이 일어난다. 지금 친절하죠? 앞에서 우리가 이해할 걸 설명하고 있어. 상하작용이라는 걸 공부해야 돼. 됐어? 그리고 이러한 산패는 지방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구조와 관련이 있어. 이때 관건은 지방질의 성분 구조를 잘 알아야 돼. 그럼 뭐예요? 이거 이해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으로 넘어가서 뭘 이해했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일반적으로 지방질은요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케이, 먼저 지방질을 얘기해요. 지방질은 사슬 구조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때 지방질 한 분자에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어. 사슬 모양으로 글리세롤 한 개와 지방산 세 개로 결합되어 있어. 대상의 뭐예요? 요소지 지금? 그쵸? 따라오세요. 됐어? 지방산은 탄소끼리의 결합을 중심으로 탄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포함한 사슬 구조를 이루어지고. 자, 여기서 지방산에 먼저 집중한 거야, 그치? 이때 탄소라는 녀석의 결합이 중요한 거야. 그쵸? 다시 탄소끼리의 결합을 중심으로 탄소랑 수소나 산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오케이? 우리는 그냥 할 일이 뭐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셔야 될 일이 뭐죠? 이 문장 들어오자마자 이 문장을 보고 이해하기 위한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그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일이라.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계속 갑니다. 그래서 탄소랑 수소, 탄소와 산소, 탄소 세 가지 양상으로 나누자.
이루어져 있고요. 글리세롤과 결합한 탄소를 제외한 모든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어. 특히 탄소가 대부분은 잠깐만 질기를 하나 만들어야겠네. 자, 부자 쓸게요. 글리세롤과 결합한 것을 제외하면 이때 이 탄소라는 녀석은 주로 뭐랑 결합한다?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 됐죠? 한번 해봅시다.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세요. 지방산에서 탄소끼리 결합이요. 오케이. 대부분은 탄소인데요. 여기서 탄소끼리 결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대부분은 단일 결합인데 이중 결합인 경우도 있다. 잠깐만. 요거는 여기다 써볼까요? 탄소끼리의 결합 중에서 단일 결합이라는 게 있고요. 이중 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이거는 보자마자 야, 이거 선택지 되겠는데? 라는 생각 들지 않냐? 선생님 대응상 관계 잘 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지? 그럼 이건 각각 뭔데요? 이중 결합이 없으면 포항지방산이라고 부르고요. 한 개 이상 이중 결합이 있으면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른대요. 물론 이렇게 함부로 넘겨짚으면 안 되지만 우리는 설명의 편성을 통해서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할게.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단일 결합 아니면 이중 결합이잖아. 근데 이중 결합이 없는 건 당연히 단일 결합인 거고. 됐죠? 그럼 단일 결합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포화지방산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리고 난 이 단어 뒤에 선택지에 있는 거 확인했었잖아. 그치? 이중 결합은 뭐라고 부르자?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불러보자. 됐어? 그림 머릿속에서 계속 그리면서 따라오세요. 물론 오메가3 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이 대표적인 불포화지방산이래. 오메가3나 6 같은 녀석이야. 그럼 봐봐. 너희들이 문제 출제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초적인 단계의 선택지 하나 만들어 낼 수 있다면 봐봐. 불포화지방산은 오메가6 같은 녀석들이 포함된다는 얘기한 거잖아. 그럼 거꾸로 이 말이 맞는 거야? 오메가6 지방산은 이중결합에 해당한다. 많이 틀리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이중결합이 되는 걸 불포화라고 부르고 불포화의 대표적인 예가 오메가6니까 오메가6는 당연히 이중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지.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게 그냥 작게 보이는 연결고리야. 이 안에서. 쉽죠? 근데 너무나? 이 정도는 따라와야 돼. 자, 계속 갑니다. 산화작용에 의한 산패는 오케이. 그래서 이때 아니 겨우 다시 산패로 돌아왔네? 아, 그러면 이 문단의 요게 바로 지금 이 부분? 이게 뭐예요? 산패를 정의하고 이유와 원인을 설명하는데 지금부터 설명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한 기반 지식이었구만. 선생님 사월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지, 당연히. 기반 지식 쌓아준 거잖아. 되셨나요? 쌓고 산패를 설명합니다. 산패는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지방진에서 일어난대. 오케이. 산패가 일어나는 원인 1번. 불포화만 쓸게요. 지방산만 쓰자. 지방산의 경우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 단일 결합이 아니라 불포화일 때 일어나는 거구나. 되고 있어? 두 번째, 이중결합의 수는 어쩔수록 많을수록 많으면 산패가 쉽게 일어난다. 됐어? 자, 이 얘기에서 불포화 그리고 이중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중결합이라는 건 무엇이고 다 불포화는 무엇인가를 설명했던 거잖아. 여러분들이 지문이 어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지? 근데 지금은 요 녀석 정도는 솔직히 그냥 눈으로 하면서 그림 그리는 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따라가기가 쉬운 편일 것 같은데 이게 지문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어려워지잖아? 왜 어려운 거냐면요, 이유를 이렇게 예쁘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주지 않거든요. 요즘 지문은 A 한다, B가 이루어진다, 이때 C를 보자면 이렇게 벌어져. 근데 넘어가 버려. 그럼 B가 벌어지는 건 왜인 거고 C를 왜 봐야만 하는 건지를 우리는 추론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보고 있었는지를 까먹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나오는 거야. 특히 과학기술 지문이 많이 어려운 지문인 경우가 많았었죠. 그동안은요. 알아주세요. 자, 산패의 특성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분파가 이루어진 조건이잖아. 조건 주체 원인이라고 요소라고 했었잖아, 그치? 오케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했던 거고, 참고로 보니까 이런 말을 덧붙여줬습니다. 자, 집중하자. 덧붙여진 말은 플러스. 대신 글리세롤은 지방질의 산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글리세롤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잘 생각해. 굳이, 아니 선생님이 평가원은 잉크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말을 왜 했을까? 떠올리면 진짜 그게 잘 있는 거야. 이 말을 왜 했을까? 글리세롤에 결합되는 탄소는 불포화랑 관계없이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산패에. 우리가 따져야 될 건 뭐죠? 아까 어떤 말을 썼어? 탄소끼리였잖아. 글리세롤과 탄소의 결합. 오케이, 그럼 뭐예요? 공통고리는 탄소야. 별도고리는 그게 또 다른 탄소랑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글리세롤이랑 연결되어 있는가? 이 차이인 거잖아. 그리고 글리세롤은 X의 케이스가 된다. 됐어? 자, 요 두 개 관계 보시면서 이 문단까지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어떤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제안하고 거기에 따르는 기본 지식 세팅해주고 다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어. 됐지? 자, 근데 3문단 넘어봅시다. 예를 들어보세요. 자, 글리세롤에 오메가6 지방산만이 결합되어 있는 A 지방질이 있다고 치자. 자, 기억 A 지방질. 근데 여기 참고로 조건이 글리세롤 플러스 오메가6야. 됐지? 참고로 글리세롤은 산패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럼 우리는 오메가6만 따지면 되는 거야. 그치? 왜? 오메가6가 바로 이중결합의 지방산이니까. 됐죠? 가자. A 지방질의 오메가6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 산패에 이르게 되는데, 자, 지방질의 탄소끼리의 결합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잠깐만, 여기까지 얘기는 우리 여기서 다 확인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얘기가 필요해지는 거야. 보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라디칼 분자들이야. 자, 라디칼 분자. 이건 또 뭔 소리일까요? 그리고 예측하세요. 지금 이것도 뭐 하는 거야?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을 따라가려면 이기를 알아두셔야 돼. 전체 구조를 흔들리면 안 된다 했지? 자, 그 구조를 따라가는 일을 합니다. 가봅시다. 자, 대부분의 분자들은 짝수의 전자를 가지는데요. 자, 분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부분 짝수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대. 오케이, 알겠어? 그렇대. 그런데 외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홀수의 전자를 갖는 분자로 변화될 수 있어. 근데 홀수 개의 전자를 가진 분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 그건 조건이 있어. 조건은 뭐냐면 외부의 영향이야. 여기서 슬슬 느낌이 살 오죠? 외부의 영향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걸 거야? 그치? 근데 아직 모르니까 따라가자. 그리고 이 변화된 분자를 우리는 라디칼 분자라고 부릅니다. 오, 그렇구나. 분자가 외부의 영향이라는 조건 하에 혹은 이유 때문에 홀수 개의 전자를 갖는 현상을 보고 라디칼이라고 부른대. 그 중요한 건 그 라디칼의 특징을 지금부터 설명하잖아. 어떤 대상의 구성 요소의 특징을 설명해냈다. 문제 내겠다는 소리야. 가자.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해요. 써볼게. 파란불 쓰자.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해.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진다? 주위 분자들과 쉽게 말하면 돼요. 주위 분자와 쉽게 반응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옆에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그 원리를 알고 계신 분도 있을까? 모든 기본적인 어떤 구조체는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거든. 전자를 지금 잃어버린 거잖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외부 영향으로. 그러면 그 찾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요즘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 에너지가 높다 그리고 불안정하다라고 부른 거야. 잘 챙겨. 반응이 쉽다. 자, 그리고 이런 반응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에너지가 낮고 안정적인 비라디칼. 그래서 비라디칼은 결국 에너지가 낮은 거고 안정적인 거야. 그럼 봐봐. 이것도 자연스럽게 대응되는 쌍방가 있는 거니까 너무 당연한 문제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지. 됐어? 오케이. 자, 라디칼, 비라디칼. 이게 각각 뭘 설명하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것도 뭐라고요?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이었다. 오케이? 이미지로 마치 그리듯이 만들어내세요. 자, 다시 원래대로 얘기가 들어가죠. A 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네 번. 이 A 지방질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이야. 이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자, 지금 얘들아, 요 얘기가 요렇게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잠깐 딴 데 갔다 올 뿐이에요.
산소가 산화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외부에 영향이 있어. 그 외부 영향이 뭐라고요? 열이나 빛이야. 우리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지? 열과 빛의 영향을 하고 있잖아. 됐어? 열과 빛을 받으면 A 지방질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변해. 오호, 오케이. 지금 잘 봐야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냐? 지금부터 단계를 설명하고 이 알릴 라디칼이라고 하는 선택지 뒤에서 만났었잖아. 오케이? 따져야 되는 건가 봐. 자, 이거를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먼저 1번. 이거 내렸어요. 플러스 외부 영향. 그 결과물이 A 지방질 분자가 알릴 라디칼로 변화한대. 오케이? 외부 영향. 됐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렇지? 이때 알릴 라디칼이라고 하는 녀석은 산소와 결합해서 퍼옥시 라디칼로 변화해. 아하. 두 번째 단계. 이번에 그 알릴 라디칼이 퍼옥시 라디칼로 변화해. 이때 중요한 조건은 산소. 아하! 요게 외부 영향이 뭐였어? 얘였고요. 요 산소가 뭐였던 거야? 얘구나. 이유와 원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두 개가 뭐라고요? 산소와의 산화작용이었던 거지. 산화하는 건 산소와의 작용하는 일을 말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런 상태에서 퍼옥시 라디칼은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화제가 또 반응을 해서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자기 자신은 비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 퍼옥사이드로 변하는데, 자, 잘 봐. 세 번째 단계를 보면 퍼옥시 라디칼이 주변에 다른 녀석들을 알릴로 만들어. 그리고 자신은 하이드로로 바뀌어. 하드? 너무 약속했다. 알릴, 하이드로. 오케이? 요 개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관건은 이게 왜 이러는 거지?를 이해했는지가 관건인 거야. 이 문제의 궁극적인 거지. 자, 외부의 영향 때문에, 외부 영향인 건 일단 이것도 다시 써보자. 열과 빛이었어. 알릴이 되고, 알릴은 다시 산소랑 결합하면 퍼옥시가 되고, 이때 퍼옥시는 주변 거를 알릴로 만들고 자기는 하이드로가 된대. 그런데 얘들아, 이유를 따져보자. 그러면 퍼옥시 라디컬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변의 거를 알릴로 만드는 건데, 알릴의 특징이 뭐였죠? 알릴 라디컬의 특징이 뭐는 거야?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높은 건 뭘 말하고요? 분자가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지. 오케이? 찾으려고 용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 얘들은 뭐 한다? 이런 거지. 선생님이 배고 고픈데 우리 지금 각각 앞에 빼빼로 한 개씩 가지고 있어. 아씨, 나 빼빼로가 짱으로 먹어야 되는데 난 3개밖에 없네? 1개가 더 필요해. 남한테 줄 생각은 안 해. 그냥 뺏어와야겠어. 그러면서 야, 있어봐. 그래서 내가 뺏어. 그럼 원래 4개 가지고 있던 응준이가 뭐 되는 거야? 갑자기 3개로 변했네? 오씨, 뭐야? 하면서 얘도 뭐 하는 거야? 뒤에 있는 응준이 거를 뺏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연쇄되고 있네요. 연쇄적이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앞에서 다른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군대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 그 선생님이 있었던 군대가 GOP 지키는 21사단이었어요. 혹시 21사단이 뭔지 알아요? 몰라도 돼요. 알게 뭐야. 자, 그럼 21사단은 부대마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파란색 백두산 부대라고 불러요. 산색인데 777, 73의 21이라고도 불러요. 21사단. 근데 자, 그럼 저 부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GOP 지키는 겁니다. GOP가 뭔지 혹시 알아요? GOP 제너럴 아웃포스트. 자, 그럼 DMZ 안에 있죠? DMZ는 알 거야, 그지? 그래서 민간인 통제구역 이 안에 있는 뭐랄까? 여러분들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거 노래 같은 거 나올 때 TV에서
배경 음악으로 깔리면서 그 노래가 막 화면에는 막 철창 흔드는 아저씨들 나오잖아. 군인 아저씨들. 선생님이 하는 일이 그거였다는 거야. 철창 이렇게 지키면서 수색하고 점검하고 옷이 뚫고 들어가. 참고로 그거 되게 뭐랄까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뻘짓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해안은 되게 중요한 일일 거야. 점검이. 왜냐면 여차하면 뛰어서 올 수 있거든. 근데 선생님이 있었던 동부전선은 선생님 부대하고 상대방의 북한 초소하고 되게 가는 것보다 가깝거든? 가까운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산과 산사이에서 마주보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넘어온 놈이 미친놈. 이런 느낌이야.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방에 대한 어떤 뭐랄까 두려움과 압박감은 처음에는 가면 무섭거든? 근데 나중에는 올 리가 없다. 이거 오는 게 미친놈이다. 참고로 이 사이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계곡만 있는가? 그렇지, 지뢰가. 탐지가 안 되는 지뢰. 그럼 썩을 놈은 탐지가 안 되는 지뢰가 문제인 거야. 지뢰면 뭐 쇠 같은 데 붙어서 삐삐삐 탐지하면 될 것 같지? No. 옛날에 전쟁일 때 그 전쟁 격전지 그 지역에다가 지뢰를 어떻게 뿌렸는지 알아요? 지뢰를 매설하는 원래 지뢰는 매설하는 거잖아. 하나하나 다 심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급하니까 비행기가 지뢰를 몇 톤 싣고요 위에서 뿌리는 거야. 뿌리는 거야. 왜 하면서 뿌리면서 지뢰를 뿌려. 그리고 그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니? 비도 오고 요즘처럼 막 태풍도 오고 그러잖아. 그럼 뭐 파묻혔다가 드러났다가 이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있었을 당시에도 최소한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지뢰 소리가 들렸어. 지뢰 터지는 소리 정확히 뻥 하면서 지뢰 골짜기가 살짝 꾸쭈쭈 하면 울어요. 그럼 왜 그런 걸까? 지뢰가 왜 터지는 걸까? 그렇지. 동물, 멧돼지, 노루, 고라니 뭐 이런 애들이 시대가 가면서 특히 그 썩어놓은 고라니들 겁나 무서워요. 고라니는 사슴이랑 다른 동물입니다. 잠깐만 이 얘기가 아니었지 핵심이. 잠깐만 군대 얘기하다. 아무튼 그런 부대였는데 자 이제 지키는 생활을 하다가 이게 3교대거든요. A 부대가 지키면 B 부대가 다음 C 부대가 받치고 이렇게 삼각형들을 지키도록 3교대 안에서 얘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고 하면서 빙글빙글 지키는 건데 이제 내려와 있는 기간이 또 1년 돼. 올라가서 지키는 게 6개월이야. 그럼 1년을 쉬었다가 그 뒤에 6개월 뒤에 다시 올라가는 거겠지. 이걸 투입한다, 철수한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폐허 생활을 하면 그러니까 밑에 있는 생활을 하면 부대들이 서로 붙어 있잖아. 근데 원래는 평소에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서로 서먹서먹한 그 상태에서 자, 보급품이 넉넉하지 않았어. 보급품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특히 뭐가 많이 부족하냐? 땀 많이 젖고 이런 것들 중에 내의, 특히 팬티죠. 그러니까 팬티가 많이 분실됐는데 그러니까 빨랫줄에 이렇게 늘어놓으면 팬티를 이렇게 늘어놓으면 이게 한 이틀, 3일 안에는 그러니까 하루만 깜빡하고 그냥 안 걷으면 없어져 있어. 없어져 있어. 선생님 왜 팬티를 훔쳐가요? 거기선 그게 가능하더라. 요즘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구조가 많이 좋아졌을 거야. 근데 우리 때는 그게 많이 부족해서 막 훔쳐갔단 말이야. 그럼 야, 훔쳐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잖아. 야, 팬티를 훔쳐가면 나는 입을 게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자, 팬티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팬티 뒷모습이라고 치자에 자, 뒤에다가 이 짓을 해놓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렇게 써놔. 진짜로 입안을 크게. 그럼 이러다 훔쳐갈까? 네, 훔쳐갑니다. 특히 많이 입은 화해진 팬티는 아무도 안 훔쳐가, 그건 솔직히. 근데 꺼낸 지 얼마 안 됐는 거 같은 건 티가 나잖아. 한 번 입어서 땀이 들어서 빨면 한 번밖에 안 입은 거니까 깨끗하잖아. 그러면 이거 어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라져. 참고 팬티만 훔쳤어요? 양말은 뭐 말할 나이도 없고요. 심지어 숟가락도 훔쳐요. 원래는 자기 숟가락 자기 젓가락 챙겨 다녀야 되는데 고참들은 그런 거 귀찮으니까 후임들한테 맡기잖아. 그럼 젓가락 수저통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젓가락 숟가락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누군가 하나가 훔치지. 자, 선생님이 갑자기 이걸 왜 하냐고 봐봐. 우리 부대에서 팬티가 없어졌고 젓가락이 숟가락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나도 목숨 걸고 접수해 와야 돼. 몰래 밤에 가가지고 그 빨래집게 버리고 톡톡톡 뜯어가지고 일단 막아주고 그중에 선별해가지고 들어버려. 그래서 막 골라가지고 딱 진짜 세팅을 해놓으면 오케이? 또 그걸 또 입고 빨아. 그러면 또 사라져 있어. 그럼 또 가서 치고. 지금 얘들이 하고 있는 일이랑 똑같은 거야. 오케이, 내가 없잖아. 내가 부족해졌잖아. 얘는 내놔. 그럼 얘도 내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일이 제일 웃겼냐면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얘들 내가 주기를 해놨잖아.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 한두 달 정도 에이 새 거였는데 아깝다 라고 생각하고 입고 있었는데 이 팬티가 옆 소대에서 발견됐어. 누가 빨아서 널어놓은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져와야지. 내 이름 써야 되는 거잖아. 또 돌아왔고 나또 있고 누구의
그 속을 지켜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엔 내 속을 지켜다오 하면서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딱 그 상황이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단단하게 조금만 더 한 김에 또 하자면 여러분들 아까 그때 그런 얘기 했었죠. 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반 지식이 많은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힘들어한다고. 그럼 왜 힘들어하는 거냐면 봐봐. 선생님,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은 전자의 활발한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러면 전자를 뺏겼다는 것은 당연히 에너지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소리를 하면 막 질문을 한다고요. 알게 뭐야? 좀 과감하게 완벽하면서 알게 뭐야? 선생님은 이게 교수님의 설명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오케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리면 짝이 안 맞으면 오케이?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야 라고 설명해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푸는 거여야 되는데 자, 전자를 잃어버렸는데 왜 전자가 움직이는 게 막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겁니다. 오케이? 조심해. 내 판단을 막 집어넣지 말겠지? 보면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럼 나는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야. 됐죠? 아무튼 요거 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걸 왜 굳이 설명했는지 이해되시죠? 퍼옥시가 된다는 얘기는 잃어버렸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 친구 집에 훈련충 훔쳐와가지고 자기는 안정이 되고 안정된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하이드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나는 하이드로가 됐는데 옆에 있는 애들은 또 알리게 됐지. 그럼 이 알리는 또 옆에 있는 애한테 훔쳐가지고 뭐야? 옆에 있는 애가 아니 얘가 알리게 되면 또 산소랑 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퍼옥시가 되고 얘도 또 두 가지를 훔치게 되겠지. 이게 연쇄되는 거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시스템이 이해되고 있어요? 관건은 뭐다? 이해됐는지야 라는 거야. 계속 읽어볼게. 그래서 새로 생성된 알릴라디칼은 다시 산소와 결합해서 퍼옥시라디칼이 되면서 위의 연쇄 반응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계속 생성되고 생성된 하이드로퍼옥사이드는 물에 대어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으로 변하는 아하, 네 번째 단계겠구나. 네 번째, 이때 하이드로라고 하는 녀석은 뭐대? 분해라 그래. 그래서 뭐가 된다? 알코올이나 알데히드. 알데히드가 뭔지 알아 혹시? 몰라요 선생님도. 근데 포름알데히드는 알아요. 그 무슨 냄새 나는지 알죠 그거? 과학 실험실에 그 냄새. 자, 그게 바로 뭐다? 비정상적인 냄새를 하는 여러분들은 좋아합니다. 오케이. 드디어 이해 다 됐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 전체 지문의 핵심은 솔직히 여기 아닌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여태까지 이런 긴 글들을 걸어온 거지.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이야.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러면 산패를 막는 법이 혹시 있나요? 있대요. 뭐냐면 산패가 발생하는 걸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산화 방지제를 첨가하는 것이 있어. 오케이. 산화 방지제라는 것도 존재한다. 산화를 방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산소와의 결합을 차단한다는 거 아니겠니? 가보자. 뭐냐면 이 녀석은 뭐냐면 라디칼 분자에 전자를 두어 짝수 전자를 갖기 위해서 다른 분자들과 쉽게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오케이. 이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라디칼에다가 플러스 전자를 해주는 그 역할을 해. 그러면 얘는 알릴 라디칼이 될 이유가 없는 거겠지. 됐지? 그러므로 산패가 막아지는 걸 때고 예를 들어 식물에 들어있는 천연산화제 방지제인 비타민 E. 비타민 E. 우리 비타민 안 먹어서 걱정하지. 사람도 산화방지가 필요합니다. 오케이. 과도한 산화작용은 피해야 돼. 그래서 비타민 많이 먹죠. 퍼옥시 라디칼을 안정시켜서 오메가6 지방산 사슬이 알릴 라디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방해하고 이 밖에도 방법이 또 있기는 해 하면서 질문을 마무리 지었네요. 어때요? 할만했습니까? 솔직히 용어가 좀 이것저것 많이 나와서 그렇지 알릴 라디칼, 퍼옥시 라디칼, 하이드로 머시기 퍼옥사이드 이래놔도 얘들아 솔직히 이거 있잖아. 나중에 지문 어려운 거 풀 때 개념어 어려운 거 등장할 때 쫄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알릴 라디칼이 뭔가 내가 짜증나게 만들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X라고 두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이게 알릴 라디칼이 아니라 아살라무 알레이쿰이라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녀석의 이름은 어디서든지 똑같이 대체될 수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이게 뭘 뜻하는 거고 개념어를 읽으려고 노력하지 마. 알겠지? 개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단어 중심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말하는 것 중에 특히 과학기술 지문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런 거야. 막 용어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용어에서 힘을 빼면 되잖아. 그럼 용어에서 힘 빼는 방법은 저거 그냥 X가 Y가 되고 Y가 Z가 되는데 이때 X는 이런 특징이 있어. Y는 이런 것 때문이지. 이렇게 해도 아주 간단한 거란 말이야. 됐니?
요거는 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오케이. 화학 지문은 일단 이 정도의 편안한 지문. 솔직히 이게 제일 편안한 지문인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어려워지면 이 말했잖아. 이 연결고리를 아예 안 주고 되게 숨겨놔요. 조심해야 돼. 자, 일단 문제는 후두둑 풀어보자고. 1차로 찾아봅시다. 1번. 오메가3 지방산에는 이중결합 구조가 있다 없다. 야, 봐봐. 이 선택지가 왜 나왔는지 이해해봐. 오메가3는 불포화야. 불포화는 이중결합이야. 그럼 이중결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서 문제 낸 거 보이지? 어디서 문제 낸지 보세요. 두 번째. 지방산에서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뭔 소리야? 글리세롤과 결합되면 제어된다고 했었잖아. 여기서 낸 거는 맞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요, 탄소끼리 결합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땡! 3번. 포화 지방산 사슬에 이중결합이, 벌써 읽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들지 않냐? 안 그래? 포화 지방산인데, 이중결합이라고? 잘못됐잖아요. 이거 두 개 짝을 또 문제를 내는 거죠. 보이십니까? 문제를 어디서 내는지 보시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할 거꾸로 지문을 읽을 때, 이게 중요한 거구나를 느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먼저 다음 네 번째. 불포화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일어난 산화작용이 사폐야. 여기 있잖아. 그냥 말 그대로 썼잖아. 그래서 문제는 쉬운 거였어. 정답률 85%짜리 문제. 정답 4번. 됐고요? 5번. 지방질은 지방산 한 문제. 이미 틀렸죠? 지방산 몇 개? 3개 플러스 글리세롤 1개. 됐지? 그래서 여기 끝. 좋아요. 관건 문제는 2번입니다. 2번이 3점짜리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는데. 가보자. 기억이 3패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해보라는 이유는 어디를 이해했는지 묻는 거야? 여기가 이해됐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읽고 있을 때부터 여기 집중이 됐었어야 되고, 이해하려고 이걸 쓰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머릿속에서 정리하자. 가자. A 지방질 분자가 홀수전자를 갖는 라디칼로 변화하는 현상. 오케이. 그게 모든 것의 문제의 출발점 아니었어? 외부 영향 때문에요. 됐지? 그래서 정답,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말. 2번. A 지방질에서 알코올은 하이드로퍼옥사이드의 분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잠깐만. 하이드로는 요새 이게 수출. 봐봐. 알데히드니? 알코올이구만. 알코올은 하이드로를 분해하면 만들어진다. 그냥 이거 가지고 만든 거 아니야? 그냥 선택지가? 쉽지 않니? 오케이. 2번도 오케이. 좋아. 3번. A 지방질에서 변화한 알릴 라디칼은 A 지방질 분자보다 에너지가 낮아서. 오케이. 에너지 비교 들어갔네. 따져보자. A 지방질에서 변한 알릴 라디칼이야. 알릴 라디칼은 전자를 잃은 거야, 가진 거야? 아니지, 정확하게 이렇게 하자. 전자가 짝수개야, 홀수개야? 알릴이야, 얘들아? 홀수개지. 홀수개는 에너지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홀수는 에너지가 높은 거야, 됐지? 맞아? 그런데 A 지방질 분자는 그냥 지방질 그 자체였을 때는 에너지가 비교된다면 이 녀석은 아직 뺏기기 전의 녀석이잖아. 안정 상태일 때는 당연히 짝수겠지. 그러면 에너지가 낮은 거겠지. 그럼 이게 뭐가 잘못된지 알겠냐? 오케이? 알릴 라디칼이 A 지방질보다 에너지가 낮다고 했는데 아니야. A 지방질이 전자를 짝을 하나 잃어서 에너지가 불안정 상태에 놓여서 에너지가 많아진 게 바로 알릴 라디칼이었잖아. 됐냐?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 그러니까 봐봐. 요거의 중요 특징을 가지고 선택지 만든 거 보이시죠? 있잖아. 특징 요소는 출제 요소다. 기억하자. 나머지 4번. A 지방질에서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분해되어 생성된 알데히드는 피정성 중인 렌터만다. 아까 썼잖아. 여기서 그대로고. 마지막 5번째. A 지방질에서 생성된 퍼옥시라디칼은 새로운 라디칼을 만들고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된다. 오케이. 요 과정 이해됐는가?를 묻는 거죠. 되셨어? 오케이. 자, 이건 굳이 사용이 없었는데 안 됐었지만 지금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그치? 대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다라고 하는 그 현상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연결고리 잘 만드시고 하면 일단 풀릴 것이다. 이해 싸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여기까지 느끼셨으면 좋겠어. 자, 바로 이어서 기술 질문까지 간다. 기술 질문까지 하고 싶게요. 오늘은 높여달라는 거야? 잠깐만. 여기 리모컨이 없네. 혹시 그 뒤쪽에 리모컨이 있다. 거기서 조절 좀 넘겨줘. 아예 넘겨줘. 이거 조절해줘. 으쌰.
근데 여름에는 외투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 지금이야 선생님은 올려 이렇게 하는 건 알지만 안 그러시는 분들 있잖아. 참고로 선생님도 그 선생님 담임반에 가서는 닥쳐라고 하거든. 옷을 입어 새끼야. 옷을 입으면 됩니다. 외투 하나씩 꼭 다니고 다니세요. 오케이? 자, 일단은 기술 지문으로 넘어가 볼 거야. 기술 지문이 어디 있었냐면 역시 오늘 다 쉬운 거 할 거니까 페이지 86 열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 열어볼게요. 기본적인 거 한 번 더 할게. 자, 기술 지문도 역시 ES항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반이 과학 지문이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알겠지? 과학 지문처럼 가는데 대신 그죠? 써져 있는 거 같지? 오케이. 대신에 플러스를 해볼게요. 기술은요 이런 거잖아. 어떤 대상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거거든. 봐봐. 오케이. 에어컨의 작동 원리를 따져보자. 그러면 우리의 에어컨은 뭐예요? 버튼을 누르면 시원해 져요잖아. 근데 그건 초딩이나 유딩이고, 우리는 이 녀석을 설명할 때 전원을 누르면 오케이? 접촉이 이루어져서 전원이 켜지고, 전원이 켜지면 전류를 끌어다가 가스관안에 있는 냉매를 회전시키는데, 그 냉매가 뜨거운 곳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아니지 거꾸로 말하면 아니죠. 아무튼 열을 흡수한 다음에 그 흡수한 열을 지닌 상태로 실외기로 나아가서 실외기에서 다시 열을 발산해내고, 안에서 다시 흡수하고 발산해내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술 지문의 관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정에 대한 이해가 조심이 된다는 거야.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각각의 단계별 구성 요소가 있을 거야. 즉 대상의 구성 요소를 아주 높은 확률로 설명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에어컨도 전원부가 있고요, 선풍기 블레이드가 있고요, 냉매관이 있고요, 실외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저기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거 좀 챙겨주세요. 과정에 대한 구성 요소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지문은 솔직히 너무 쉬운 정도의 레벨이라서 구성 요소가 날 것도 없을 정도로 2개밖에 없지만 나중에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많다 제법. 그럼 그 단계별을 서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두창 말씀드리는데 아직 우리가 하는 건 할만한 지문 맞다. 알겠지? 자, 먼저 문제부터 볼까요? 문제 가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예고되어 있고요. 일치불일치 문제로구만. 첫 번째 우선 선택지를 봤더니 CPU, 프로그램, 시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CPU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과 관련해서 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구나. 기술 지문이구나. 오케이. 그러면 대상의 어떤 구성 요소별로 나눠서 설명한 다음에 그 녀석들의 세부적인 작동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겠구만. 그걸 이해하는 것이 나의 할 일이겠구만. 까지가 한 1초 안에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첫 번째 문제 봤고요. 두 번째 문제, 기억의 실행 과정. 봐봐. 과정에 대한 이해라니까? 이건 근데 솔직히 너무 대놓고 과정 이해를 보여주는데, 참고로 이번 문제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해요.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을 할 거야, 선생님이 이따가.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 이 문제는 안 풀려있죠? 오케이. 이따가 같이 좀 잠깐 풀어보는 시간 좀 드릴게요. 3번 가봅시다. 지금 보면 가에 들어갈 말을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에 무슨 상황 같은 게 있나봐요. 프로그램이 도는 상황이 있나봐요. 그러면서 어떤 괄호 안에 어떤 단계가 거쳐지는지. 그럼 이건 뭐예요? 그 단계별의 별도, 그 과정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제인 거잖아. 그치? 항상 내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목적의식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바로 치고 넘어가 볼게요. 가볼까요? 자, 시작합시다. 우리는 컴퓨터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문서를 작성할 때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작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 컴퓨터 쓸 때나 심지어 여러분들 이 핸드폰도 그냥 컴퓨터 일종이잖아, 일종이. 그지? 그럼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반드시 한 번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잠깐만, 말이 좀 이상했다. 다시 미안.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 내가 예를 들어 계산기 기능을 켜고 싶어. 그러면 계산기 기능을 켜는 대신에 전화 기능을 꺼버리니? 그게 아니잖아. 전화도 대기하면서 문자도 받으면서 각종 그 폰 알림 같은 거 막 날라오면서, 그죠?
이메일도 받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계산기도 돌려주잖아. 오케이? 컴퓨터는 동시 실행하라고 생각하면 좋다는 거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짧은 시간 간격으로 그 프로그램들이 번갈아 실행되는 거지. 동시에가 아니라 번갈아 실행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다. 근데 그 번갈아라는 게 어떤 간격일 때는 아주 짧은 간격이면 우리한테는 그게 같은 거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 잠깐만 참고로 요 개념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컴퓨터 CPU가 그냥 CPU야. 자, 여러분 공유기 알죠? 지금 우리 옆에 뭐 기파랑 국어학원에 보면 그죠? IDB만 써져 있잖아. 그쵸? 이렇게 하면 우리도 다 들어갈 수 있지. 잘 생각해봐. 우리 학원으로 들어가는 인터넷은 몇 개야? 한 개지. 인터넷에서 통할 수 있는 통로는 한 개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다 우리는 뭘 돌려? 공유기라는 두 개를 돌려. 그래서 여기다 뭐 안타까지 달아놓고 늘리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그냥 너희들 집이라고 생각해보자. 집이라고 생각해보자. 유선으로 TV 하나 연결하고요. 또 아빠 컴퓨터, 그 다음에 내 컴퓨터, 엄마 노트북, 동생 태블릿, 그다음 각각 폰도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잖아. 그리고 이것만 있어? 아니에요. 요즘에 에어컨도 막 온라인으로 정리되는 거 알죠? 온라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IPTV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지? 그러니까 각종 기기들이 인터넷에 막 잔뜩 물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실제로 들어오는 상황 하는데 왜 우리는 동시에 인터넷을 쓰고 있는 걸까? 왜 동시에 쓸 수 있는 걸까? 아빠가 컴퓨터 쓰는 거 얘들아 아빠가 3분 동안 인터넷을 쓸 할 테니 멈추도록 하여라. 이게 아니잖아.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바로 그게 공유기가 하는 일이에요. 공유시켜주는 거죠. 그럼 공유기가 하는 일이 참고로 CPU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하느냐? 나눠서 시키는 거야. 근데 그 나누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청난 이상으로 세밀하게 짧은 거야. 나노초 단위로 찢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물을 마시는데 물통이 하나밖에 없으면 그 물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0.01초 머물다가 0.01초, 0.1초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0.1초만 돌아오면 나는 아직 1초도 안 지났기 때문에 물이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지. 대단한 일을 하는 거지, 공유기가. 그죠? 오케이? 근데 이런 공유를 우리가 2, 3만 대면 할 수 있잖아. 대단한 시대에 온 거예요, 우리는. 자, 아무튼 이렇게 개념을 알아주시고요. 선생님 이걸 왜 할까요? 기출 문제를 많이 봐서 그래요. 지금 이것도 다 기출에 등장하는 개념들입니다. 오케이? 자, 가볼게요. 자, 이는 컴퓨터 운영체제의 일부인 CPU 스케줄이기 때문이다. 자, 잠깐만. 여기서 뭘 벌어지는 게 뭐다? CPU 스케줄링. 그리고요. 이런 디테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OS, 운영체제는 OS라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약자야. OS의 일부인 하나 물어보자. OS가 뭐야? OS의 구성 요소가 CPU 스케줄링 중에 하나. 그러니까 OS 임무 중에 이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구성 요소랑 신경 쓰는 거야. OS가 뭐야? 니들이 알고 있는 OS 뭐가 있어? 아니야, 본체는 운영체제가 아니야. 본체 자체는 운영체제가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하드웨어 쪽이야.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야. 윈도우, 그렇지. 우리가 쓰는 윈도우가 OS예요. 그리고 참고로 맥에서 뭘 쓰죠? 맥OS를 쓰잖아. 여러분들 아이폰 쓰는 사람들 뭐 써요? iOS 업데이트. 그 OS를 이게 왜요? 그럼 OS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OS가 우리가 OS를 업데이트한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바꾸는 거구나.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게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다. 됐지? 가보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컴퓨터 운영체제가 하는 얘기다. 오케이. OS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떻게 하냐면 먼저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에 저장해요. 자, 주기억장치라는 게 있어. 여기에 프로그램을 저장해놔. 처음 이때 주기억장치라고 하는 건 램이 아닙니다. 램은 이쪽에 데스크 같은 거고요. 우리가 책상 앞에 앉아서 문제를 풀 때 앞에 책상에다 책이 늘어져 있어. 그건 전부 다 뭐인 거야? 내가 잠시 후에 공부할 책, 잠깐 전에 공부했던 책 이렇게 놓여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램이에요. 그리고 CPU는 내 머리예요. 내 머리. 현재 내가 뭐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 그거. 자, 그리고 실행 대기 프로그램 목록인 작업 큐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업 큐라는 곳에 나머지 프로그램을 등록시키는 거야. 오호, 그게 기본적인 구성 요소구나.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인
CPU 스케줄링이 건드리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그치? 계속 운영체제는 실행할 하나의 프로그램을 자격표에서 선택해서 CPU에서 실행하고 실행이 종료되면 하시는 거야. 그래서 OS는 요 과정에서 이렇게 쓸게요. 선택하고 실행하고 삭제하는 일을 하는 거야. 되셨나? 오케이, 세 가지. 실행이 종료되면 지워버린다. 계속 가봅시다. 근데 이건 어쨌든 구성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중요한 건 두 번째죠. 그러면 한 개의 CPU는 한 번에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실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A, B 두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케이? 동시처럼. 그럼 이거 뭐야? 우리는 이미 답도 알고 있어. 이거 뭐예요? 번갈아잖아. 그럼 실제로 번갈아 실행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지요? 가볼게요. 프로그램은 실행을 요청한 순서대로 자격큐에 등록되고 이 순서에 따라 A, B는 차례대로 실행돼. 오케이. 등록 순서를 따라 차례대로 진행하는 게 원리야. 그치? 자, 그런데 이때 A의 실행 시간이 길어지면 B가 기다려야 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므로 동시에 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잠깐만,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왔거든? 자, 빨간색으로 쓸게. 등록을 해서 차례대로 가는데 이 차례를 냅두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얘들아, 지금 두 개의 기다려가는 점에서 실행 시간이라는 것과 두 번째, 이겼어. 대기 시간이야. 구분되고 있어? 실행 시간은 실행되고 있는 시간, 대기 시간은 실행되지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이잖아. 그렇잖아? 우리가 프로그램을 딱 그냥 집 이렇게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이제 컴퓨터 좀 해야지 하면서 번호를 빵 눌렀어요. 그리고 이제 윈도우 화면이 쫙 한번 나를 반겨줬어요. 대부분 윈도우일 테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걸 누르지. 보통 여러분들 뭘 제일 먼저 누르니? 크롬을 켠다. 그래, 좋지. 선생님들만 대부분 그래. 아니면 롤을 켜거나. 그쵸? 오케이? 그러면 봐봐. 내가 오자마자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일단 트는 게 습관이고, 인터넷에서 유튜브를 찾아가가지고 음악을 좀 틀어놓고 배경음악을 깔아놓고 서핑 좀 하다가 게임이나 한판 할까 하면서 게임을 튼다. 그게 이쪽에 나의 루틴이라고 하면, 참고로 이거랑 다른 얘기인데, CPU가 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측 작업이 되게 중요해. 캐시 메모리라는 데가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계속 습관을 들이면, 이 사람이 부팅되고 1분 안에는 크롬을 켠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자격표에 등록시킨다고 했었지? 이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딱 OS가 명령하는 거야. 야, 크롬! 준비해야지. 이 아저씨 컴퓨터 켰어요. 나와. 그럼 나와서 알았어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산대로 딱 틀면 바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겠지. 두 번째쯤에는 항상 이 사람이 유튜브 사이트를 찾아가서 음악을 듣더라. 야, 음악 그 컨트롤러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걸 맞추는 걸 캐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캐시의 능력을 높이는 것도 컴퓨터에서 중요한 발전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어디 나온다? 기출이다. 놀랍게도 다 기출이야. 우리 되게 많은 걸 배우죠? 그런 것들 맞추는 것도 계속이고.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 왜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이 단어에 왜 집중하고 있을까요? 뒤쪽에 이 시간 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있었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었잖아요. 근데 어려운 개념은 1도 없어, 그쵸? 실행되는 시간은 실행 시간이고 대기하는 시간은 대기 시간이지. 자, 근데 문제는 대기 시간이 길다는 것은 뭐가 동시처럼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래서 해법이 뭐냐면 차례대로 실행하되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 그런 말을 했잖아. 그러나 A와 B를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번갈아 실행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번갈아. 번갈아라는 말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죠? 중요한 말이겠죠? 번갈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고 있었잖아. 됐나? 오케이.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분 단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그 번갈아라는 기준은 엄청 빠르다는 거. 자, 이를 위해서 CPU의 실행 시간을 여러 가지 짧은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각각의 구간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한다. 자, 가보자. 그래서 CPU에는 실행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실행 시간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놓고 구간마다 나눠서 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 이미지 하나 시켜볼까요? 이거 그림 그리기 편하잖아요. 오케이.
이게 실행되는 시간이라고 치자. 시간이니까 이렇게 그린 것 뿐이야. 그리고 이 구간을 어떻게 하자? 여러 개의 요소로 나눠 보자는 거야. 그래서 계속 여기서 한 구간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은 구간 실행이라고 부르고, 오케이. 이때 하나의 프로그램이 A라고 치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건 구간 실행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구간 실행이 되는 동안의 시간을 뭐라고 부른다? 구간 시간이라고 부른다. 빨간색으로 써야지. 구간 시간이라고 불러. 자, 세 번째 시간 개념이야. 그치? 됐어? 구분해. 그리고 이때 구간 시간의 길이는 일정하게 정합니다. 길이는 일정. 지금 선생님 이거 왜 파란색이니까 특징이잖아. 특징이잖아. 그리고 이게 무슨 중요한 거야? 두 번 말했으니까. 언제 두 번 말했는데요? 여기서요. 그치? 잘 신경 써놔봐. 자, 일정하게 정하고요. A와 B의 구간 실행은 원칙적으로 두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번갈아 반복되지만 하나의 프로그램이 먼저 종료되면 나머지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가보자. A 다음에 B를 실행했다 치자. B가 실행되고 나서 원래 A가 나오는데 이번에 그러면 A가 나오면 또 B가 들리고 있을 거고 두 개밖에 없었다면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뒤에 이미 A가 여기서 끝났다라고 친다면 A는 안 나오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야? B가 나온다는 소리구나. 두 개 있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되셨죠? 그럼 연속으로 하면 되잖아. 프로그램 하나밖에 안 걸리니까. 아, 참고로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왜 윈도우 틀다가 갑자기 컴퓨터 안 되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가지고 작업 관리 잘잖아. 그때 실행되는 프로그램 혹시 본 적 있어요? 대충 한 4, 50개씩 돌고 있을 겁니다. 그냥 부팅만 해도 그렇게 돌아요. 원래 그렇게 많이 것들이 돌아.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자, 네 번째 갑시다. 한편 어떤 프로그램의 구간 실행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프로그램은 전투에서 대기하죠. 그렇죠. 자, 봐봐. A가 실행되는 동안 도대체 B는 어디냐는 거야. 아까 말했지? 작업 큐의 대기 상태라고요. 그걸 대기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A의 구간 실행이 끝나면 A 실행이 전지되고 다음번 구간 시간 동안에 실행할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A가 정지한 후 B의 실행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뭐라고 부른다? 교체 시간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네 번째가 나왔습니다. 네모도 쳐볼까요? 이렇게? 쳐보자. 이걸 잘 찾으려고. 교체 시간이 내리고 있어? 그리고 이때 이 교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구간 시간에 비해 매우 작다. 자, 가보자. 이 두 개를 비교해주고 써볼게요. 교체 시간은 구간 시간보다 짧다. 그리고 그 이유도 설명했죠? 이유가 뭔데요? 교체 시간에는 이유가 안 나와 있었구나. 그리고 상식으로 그냥 해결하자. 봐봐. 구간 시간은 일정하게 실행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였잖아. 오케이? 근데 교체 시간은 봐봐. 자, 선생님이 여기 있고요. 얘가 다음 차례야. 오케이? 다음 차례인데 내가 내려가고 얘가 올라오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교체 시간이 필요한 거지. 오케이? 근데 그 교체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길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따지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교체 시간에는 그때까지 실행된 A의 상태를 저장하고 B를 실행하기 위해 B 이전 상태를 가져오는 거지. 근데 교체 시간에서는 당연히 순수한 교체에 들어가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저장과 로드 이 두 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 게임을 시작할 때 뭐 예를 들어 내가 롤플레이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쵸? 뭐 캐릭터를 키우는 중이야. 니들이 롤 할 때마다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봐. 하겠냐? 할 때마다 브론즈부터 다시 시작해. 하겠냐고. 그렇지? 상태를 항상 저장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시작하면 그 아이디어가 굴러가줘야 되는 거잖아. 저장과 로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이 이어서 실행되더라도 운영체제는 다음에 실행되어야 될 프로그램을 판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심지어 판단시간 거예요. 그 판단은 뭐죠? 그러니까 봐봐. 얘가 지금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있고 선생님이 OS야. OS면 얘 다음에 혹시 또 없나? 이거 잠깐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교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케이? 교체 시간은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문단 여기다 쓸게요. 아직 말이 많아. 자,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작업 큐에 등록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총 처리 시간이라고 합니다. 몇 번? 총 처리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 오케이? 이 녀석은요. 이 시간은 순수하게
프로그램의 실행에만 소요된 시간인 총 실행 시간에. 잠깐만. 이거는 총. 자, 이것도 빨간색으로 써야 되는데 쓰자 그냥 빨간색으로다. 중요한 거니까. 이 녀석은 일단 총 실행 시간. 뜻은 안 적을게요. 계속. 총 실행 시간에다가 교체 시간과 마저거는 뭐까지? 작업 큐에서 대기 실행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을 모두 합하는 거야. 자, 새로운 개념을 하나 더 등장했었고요. 그거 말고 나머지 이렇게 이퀄 라인 보이시죠? 뭐가 만들어졌어?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어. 됐냐? 자, 요거 정리한 상태에서 따라갑시다. 이때 총 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는, 자, 이거 뭐예요? 조건입니다. 오른쪽에 쓸게요. 조건. 총 실행 시간과 구간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크면, 총 실행 시간이 더 크면 그 조건에 따른 결과는 뭐다? 구간 실행 횟수가 많아서 교체 시간 초과이 늘어나. 구간 실행 횟수가 늘어나. 그래서 횟수가 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벌어지는 일은 교체 시간의 총합이 늘어나는 거야. 교체 시간 총합이 늘어나. 됐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되고 있어? 다시 한번 봐봐. 총 실행 시간하고 여기 구간 시간을 비교하는 거야. 근데 요 구간 실행할 수 있는 이 시간보다 총 실행해야 되는 시간이 요만큼 더 길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요만큼만 하고 대기했다가 나머지를 뒤에서 실행해야겠지. 맞아? 그럼 자연스럽게 교체 시간이 한번 추가되는 거지. 교체 시간이 추가되니까 결국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잖아. 이거 이해됐어? 그 시스템을 말하고 있는 거야. 교체 시간이 추가하면 늘어나. 자, 그런데 B 조건 2가 있을 거야. 거기에 대응상 맞는 거잖아. B 조건이 있어. 똑같을 거야. 총 실행 시간과 구간 시간을 비교해 보는데, 일단 읽어볼까? 그러나 총 실행 시간이 구간 시간보다 짧거나 같은 프로그램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오케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 구간 시간보다 짧게 혹은 일시간 시간에 따라줘서 하나의 사이클을 끝내버릴 수 있다 라고 하면 다시 등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즉 그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한 번에 종료되고 바로 다음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료되고 다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말의 차이가 뭔지 알겠어요? 핵심은 뭐예요? 구간 실행 횟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교체 시간이 늘어나는 겁니다. 왜? 교체는 횟수가 늘어나니까. 됐죠?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생각하시면서 뭐가 있는데? 자, 마지막 6문단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얘들아, 이게 좀 딴 얘기긴 한데요. 딴 얘기긴 한데 지금 이 일이 벌어져야 되는 이유가 뭐니? 결국 CPU가 한 번의 일을 여러 개 못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니? 그치? 그 선생님이 요거 6문단 붙었는데 해결이니까 잠깐 딴 얘기 좀 해줄게. 봐봐. 여러분들 CPU가 뭔 특징이 뭐라고요? 아주 그냥 가요. 아주 빨라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 빨라요. 말도 할 수 없이 빨라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기술이 없네.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냥 뎁다 빨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CPU가 이렇게 빠르니까 워낙 빠르고 플래시방처럼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나눠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CPU 말고 혹시 GPU라는 개념 알아요? CPU가 참고로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의 약자거든. 근데 이거 말고 GPU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그래픽 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픽 카드는 느려. 그러니까 뭐에 비하죠? 얘에 비해. 그러니까 이것도 배경 개념으로 이해해둬라. 근데 자, CPU는 작업이 동시 실행되는 걸로서 어떻게 표현한다? 빠르니까 나눠가자 로 해결하는 거고, GPU는 좀 다른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인 게 뭐냐면, 봐봐. 선생님, CPU랑 GPU랑 비교했을 때 CPU가 훨씬 빠른 거니까 GPU도 CPU처럼 만들면 안 될까요? 좀 바보 같은 생각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비교할게. 자, 얘는 우사인 볼트야. 최강이야. 인간 중에서 가장 빠른 남자야. 오케이? 그리고 이 우사인 볼트하고 국형쌤이 달리기를 던져줄래.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자, 그런데 GPU의 장점이 뭔지 알아? 국형쌤이 3,000명이야. 자, 또 생각해봐. 또 생각해봐. 국형팬 3,000명하고 우사인 볼트가 경주해. 그럼 누가 이겨? 아, 당연히 우사인 볼트가 이기지. 우리 3,000명이 있어도 못 쫓아가잖아. 됐어? 대신 얘의 장점은 뭘까? 동시에 뛴다는 거야. 한 방에 동시에 한다는 거야. 느릴지언정 3,000개가 동시에 계산된다고요. 그래픽카드는 왜 이런 특징을 쓰는 줄 알아? CPU처럼 쓰면 당연히 빠르겠지. 그렇잖아. 근데 이걸 쓰는 이유는 물론 가격 문제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야. 그래픽이라는 건 얘들아, 여러분들 혹시 롤 안 하는 사람 없지? 잘. 롤 대부분 하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도 자꾸 부모님 소식을 찾아뵈가지고 짜증나서 안 한 게 오래됐는데 얼마나 부모님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픽이라는 게 여러분들 주사율이라는 게 말이지. 그래서 왜 PC방 이런 데 가면 144Hz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이 144Hz가 무슨 뜻인지 알아? 1초에 그림 144장을 뿌려야겠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뿌리는 거야. 144만 뿌리니까 그러니까 뭐야?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겠지. 그래서 한타 싸움 할 때 내가 클릭한 그 순간에 정확하게 그 궁이 나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똑같이 궁을 클릭했다고 했는데 쟤보다 내게 먼저 나갔으면 내가 이긴 거잖아. 슈팅 게임 할 때 내가 먼저 땡 통하고 쐈으면 내가 먼저 쏘아서 이긴 거잖아. 그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런 헤드츠가 높은 게 중요한데, 그럼 생각해보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러면 그래픽카드가 할 일은 1초에 그림을 144장을 뿌려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거를 CPU가 한다고 치면 계산을 새로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 미친 거지. 근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1초 동안 화면이 물론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화면이 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는 없지. 그렇지 않겠어? 야, 지금 1초에 144장이라고 말했고, 그러면은 0.1초에 14장씩 바뀌는 거잖아. 0.1초 안에 그림이 얼마나 바뀌겠냐고. 그럼 무슨 소리야? 누가 통화하기 시작한다? 이게 통화하기 시작하는 거야. 동시에 뿌려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0.001초 후의 그림과 0.0012초 후의 그림과 0.003초의 그림을 동시에 계산을 때려버리니까 그림이 확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CPU는 여러분들이 그 누르는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입력하고 출력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출력하는, 그림으로 출력하는 건 GPU가 안 나오는 거지. 그쵸? 아, 이 개념은 또 어디 나올까요? 최근 기출에 나왔습니다. 네, 컴퓨터와 관련된 기술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출 공부 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서 GPU는 저렇게 되는 거고 GPU는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거. 자, 알아둡시다. 자, 그럼 질문 다 봤고요. 잠깐만, 딴소리 너무 멀리 갔다 왔어. 네. 자, 다시 실행시간, 대기시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대기시간이 생기는 게 문제니까 그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실행시간을 구간식으로 나눠서 찝자. 이때 구간시간은 어느 정도 정해진 정확한 시간 지키는 하는 게 좋다. 그래야 빠른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됐죠? 실행 상황 봅시다. 6번 문답 봅니다. 지문이 친절한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 실은. 자, 가볼게. 자, 프로그램 ABC가 실행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A가 실행되고 있고요. B가 작업 Q 대기,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 C를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계산해보자. A가 있고요. A가 지금 구간 실행바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리고 B는 어디 있을 거야? 작업 Q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사용자가 C, 즉 유튜브 틀어놓고 롤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됐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얘도 당연히 Q에 올라가는 거지. 원래대로라면요, 난 동시에 한다고 느끼지만 가보자. 이렇게 실행한다면 C는 B 다음에 등록되므로 A와 B의 구간 실행이 끝난 후 C가 실행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는 뭐예요? 다음 단계는 A가 끝나고 A가 뒤로 넘어가고 B가 구간으로 올라가고 C가 그 다음에 대기하고 있는데 A는 아직 안 끝났으면 여기 기다린다 라는 거잖아. 이해되고 있어? 근데 만약 A와 B가 종료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구간 실행이 필요하다면 작업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C 뒤에 다시 등록되면 C 그 다음에 A, 그럼 다음 단계는 뭐가 되는 거야? C가 구간 실행되면 A가 다음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데 B도 야 나도 아직 안 끝났다? 그러면서 뒤에 또 오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런 순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A, B, C, B, C, A, C, B, A, C, A, B. 됐어? 그리고 우리 분명히 이런 얘기 했었지?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지워진다. 안 올라오면 되는 겁니다. 등판하면 안 돼. 작업 큐에 올라오는 순간 무조건 끌려가는 거야. 예? 그리고 그 작업 큐에 올릴 걸 누가 생각한다? CPU가. 그거를 예측을 잘하는 게 멋진 CPU다. 오케이? 일주일 동안 상황 패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왜 윈도우를 다시 깔면 되게 빠르다고 느끼잖아. 그거의 메인적인 이유는 잡다한 프로그램 방해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느려진 거야. 뭐냐? 캐시가 지금부터 새로 배워야 되거든. 아까 말한 선생님이 미리 예측하는 일을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쓰는 패턴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만 하면서 이제 그때 맞춰서 딱딱딱 준비를 해주면 반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아니라 아빠가 컴퓨터를 켰다든가 그럼 안 맞지? 그럼 이 셰프 뭐지? 이번에 사용자가 뭐 작전을 바꿔서 새롭게 상담해볼까? 그럼 또 그때는 잠깐 느려져. 근데 컴퓨터도 루틴을 반복하잖아? 그럼 겁내 빨라요. 네? 그런 게 있어. 자, 마지막입니다. 이처럼 작업 큐에 등록된 프로그램 수가 많아지면, 자, 보자. 마지막까지 이걸 하고 있네. 등록된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지면 이퀄 A 하면 B 하면 C 할수록 그거잖아, 그지? 각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은 그에 비례하여 늘어난다. 그 프로그램의 대기 시간은 늘어나. 자, 요것도 어쨌든 관계도를 보여주는 녀석이니까, 시간의 관계도를 보여주는 녀석이니까 일단 메모를 심어두도록 할게요. 자, 지문 다 읽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수를 제한한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3,000개씩 대기하고 있으면 얘 죽잖아. 그치? 그러니까 20개만 그치? 실행하고 그 나머지는 뭐 에러를 띄우면서 그냥 안 해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지문 다 봤고요. 여러분들 문장 안 풀렸죠? 3문제밖에 안 되니까 선생님 지금부터 딱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드리는 동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예상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해했는지 묻는 문제들이야. 최선을 다해봐. 자, 문제 풀 시간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아니, 충분하지는 않은데 미안해요. 시간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빠리빠리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답이 궁금할 테니까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1번에 2, 2번에 4, 3번에 4 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긴 했어. 3번은 어렵긴 한데 풀 수는 있거든? 근데 놀랍게도 1번부터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1번이 많이 고민이 됐었나봐. 하나씩 한번 따져보면서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일치불일치야. 1번 CPU 스케줄링은 컴퓨터 운영체제의 일부이다. 그대로 나왔죠? 할 말 없습니다. 2번 프로그램 실행이 종료되면 실행 결과는 자격 큐에 동료된다. 잠깐만, 아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등록을 한다고 했었죠. 저장과 로드라는 걸 썼었죠, 선생님이. 근데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러면 실행이 종료되면 벌어지는 일이 뭐였죠? 프로그램이 실행이 종료되면 삭제하는 거였잖아. 근데 왜 갑자기 재등록을 해? 작업 큐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 다음 차례를 기다린다는 뜻이랑 똑같은 거였잖아. 그럼 작업 큐에다가 결과를 지금 등록하면 안 되지. 작업 큐에는 항상 뭐예요? 대기하는 아이들이 올라오는 것뿐이야. 정답은 그래서 2번이었지. 됐죠? 근데 이 문제에서 3번이 좀 힘들었나 봐요. 3번 좀 보겠습니다. 봐봐. 구간 실행의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은 구간 실행보다 짧다고 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봅시다. 구간 실행의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묶어보세요. 이렇게 바로 묶어보세요. 그리고 그 묶은 단어를 묶은 구절을 다른 단어로 바꿔봅시다. 이게 뭐죠? 교체에 걸리는 시간이야. 그 무슨 시간이야? 그렇지, 교체 시간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이미 확인해놨어. 교체 시간은 구간 시간보다 작다. 3번 맞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 방법을 어떻게 선택을 했었죠? 교체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체 시간을 요구한 대신 교체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표현한 거잖아. 얘들아, 혹시 지금 이게 안 보여서 힘들었다면
나중에 가면 더 어려운 함정이 난다. 어려운 대치용어도 숨어 있을 거거든. 그거 이겨내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냐? 자, 그런 얘기 있었고요. 이렇게 어떤 대상에 비교 관구간이 나오면 중심 요소 나온다. 그리고 아니야, 일단 다 얘기하고 시작할게. 4번 CPU 한 개는 프로그램은 하나만. 그렇지.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내려서 동시에 하는 건 불가능해서 번갈아 하는 거지. 맞아. 5번 운영체제는 실행할 프로그램을 주 기억 장치에 저장한다. 여기서 나왔죠. 그죠?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자, 2번 문제 실행 과정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일단은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1, 2, 3번 선택지를 이렇게 가로로 쑥 묶어봐. 쑥 묶어봐. 그리고 2번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 문제는 되게 쉽거든요, 얘들아.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맞았어요. 근데 선생님 이걸 왜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잘 봐. 1번 교체 시간이 줄어들면 총 처리 시간은 어떻게 될 거야? 줄어들겠지. 이 연결고리가 보였는지가 1번, 1, 2, 3번의 공통점이야. 아니 이 관계가 이해가 됐다면 틀리는 게 더 힘든 거 아니야? 두 번째,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총 처리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지. 합의 요소 하나가 늘어났으면 나머지 합도 늘어나는 거잖아. 됐어? 세 번째, 총 실행 시간이 줄어들면 총 처리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이래서 한번 묶이는 이유 알겠지? 그런데 4번이 아니라 5번으로 잠깐 가봅시다. 5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작업 큐의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나면 총 처리 시간 늘어난다. 잘 봐. 여기 봤니? 작업 큐의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나는 거야? 대기 시간이 늘어나. 대기 시간이 늘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총 처리 시간은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5번 정답이었죠. 5번도 맞는 얘기였잖아. 여러분들이 이 연결고리가 선생님 맨날 얘기했던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연습하기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거지. 알겠지? 그냥 답이 너무 쉽게 보였는데 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요게 진짜 우리가 오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야. 알겠지? 맨날 말하는 그 연결고리. 자, 마지막 4번이 정답이었죠. 4번. 구간 실행 시간이 늘어나면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왜? 구간 시간의 중심은 특징이 뭐라고? 길이가 일정이었잖아. 늘어나면 줄여줘. 그리고 이제 얘들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얘들아. 그래, 길이를 결정하는데 선생님 그러면 그 일정한 길이를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좋아. 길이가 늘어났었다고 치자. 그러면 실행수가 늘어나는 거니 오히려 줄어드는 거 아니겠지? 아니겠어? 더 오래 실행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인데 지금 선생님이 가만 보니까 이걸 안 써놨더라고. 근데 말은 했어. 뭐냐면 아까 구간 시간은 이런 특징을 지니고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썼지. 잠깐만, 우리 4문단 끝부분 좀 볼래? 네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의 끝부분. 지금 여기 교체 시간 얘기했던 부분이야. 야, 선생님 이걸 아무리 안 썼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봐봐. 마지막 문장만 읽으세요. 뭐라고 돼 있어? 자, 교체 시간에는 교체를 실제로 하고요. 블록이나 다시 저장하기를 해야 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에 뭐가 올지 판단도 해야 되므로 뭐라고? 구간 실행 사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언제요? 구간 실행의 사이에서. 봐봐, 이거 특징 요소잖아. 근데 이걸 선생님 표시를 안 했다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이렇게 힘들면 안 되지. 지금 이거 문제 3번, 4번에서 고민을 찍었던 친구들은 이게 선생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알 거야. 가보자. 상업판에 들어가 볼게. 자, 운영체제가 작업 큐에 등록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우선순위를 조절하는 식으로 우리는 대기 시간을 조절할 수 있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프로그램 PQR이 실행되고 있는 예를 생각해보자. 자, 대충 여기다 쓸게요. 프로그램 PQR이 실행되는 중인데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P는 구간 실행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는 작업 옆. 그럼 얘네들은 작업 Q에서 대기하고 있겠네? 안 봐도 비디오지? 구간 실행에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대기되고 있고요. 이때 Q의 순위는 R보다 높아요. 이때 Q는 R보다 순위가 높아. 됐어? 그런데 P가 구간 실행을 마치고 작업 Q에 재등록될 때 그때 내려온 그 P를 순위를 Q보다는 낮지만 R보다는 높게 하는 거야. 그러면 다음 Q가 1등이고요. P를 올리고 R을 그 다음 순위로 변경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P가 작업 Q에 재등록된 후 재등록된 것도 무슨 뜻이죠? 구간 실행이 끝난 직후야, 그렇지? 이해되고 있어? 구간 실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실행하기 직전까지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를 따져보자는 거잖아. 자, 가자. 실행. 이 다음 구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먼저 얘가 내려가고 Q가 실행되고 R이 대기한 상태에서 자, P가 들어올 건데 이때 P는 우선순위가 R보다 높아 안 높아? 높지? 됐지? 그러니까 이 P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요 자리로 들어오고 R 대기하면서 두 개가 Q에 대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Q에 구간 실행이 있고 그리고 다시 일단 따라와. 그 다음에 Q가 다시 끝나고 나면 대기하고 있던 P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워낙 중요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던 거겠지. 그리고 나서 R이 있고 이때 Q는 딱히 뭐야? 역시 우선순위가 A보다 높으니까 Q, R의 형태로 또 R이 밀려나면서 다음 Q가 대기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그램을 먼저 돌리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조절한다 이거잖아. 자, 이렇게 PQ, PQ가 둘 중에 하나가 뭐 하나가 끝나야만 R이 등장할 자리가 생길 것 같아? 이렇게 구간 실행이 이루어지는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뭐라고? 구간 사이에는 요 사이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야? 교체 시간이 필요하지. 왜? 다음에 뭐가 먼저 판단해야 되고 불러드려야 되는 거니까. P가 Q가 저장된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거잖아. 질문은 어디? P가 내려간 뒤에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부터 요 사이에 요게 되기까지 요 녀석이 얘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요? 였던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야? 하나밖에 안 남지. Q가 구간 실행되고 P가 교체 대기열에 올라가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구간 실행과 교체 정답 몇 번? 4번인 거지. 문제 원리 됐습니까? 자, 저 시스템이 이해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새로운 지문 세트들을 들어가는 거라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리싸움 하는 거다. 그리고 작동 과정을 이해하는 구조리 중심이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퀄 라인 만드는 거 중요하다. 됐죠? 알아두시고요. 자, 숙제 지정해드리는데 아까 선생님이 선언해 드렸죠? 숙제 많이 안 드릴게요. 정규 교재는 최소한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과학은 반딧불 다 풀어왔지? 지금 그치? 패스하고요. 총 4지문 하나 둘 세 지문만 하자. 기술 반딧불 2개 남았지? 뭐요? 디지털 영상 영상 표시 방법, 지문 인식 시스템, 그리고 독서 이론의 반딧불 1개만. 서양 미술사 독서일지. 페이지로 보세요. 차례로 보세요. 몇 페이지? 4페이지를 열어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를 여시면 차례가 선생님이 숙제 일정 항상 차례로 보잖아. 적응하세요. 네. 다시 숙제는 88페이지에 있는 지문과 89페이지 지문, 98페이지 지문이야. 89. 디지털 영상 입력 표시 방법이랑 지문 인식 시스템, 마지막으로 서양 미술사 독서일지. 그 지문들 해오라는 뜻입니다. 되셨지요? 자, 진짜 개뿔도 없다. 엄청 쉬울 거야. 룰루랄라 풀어오시고 대신 쌤이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뭐다? 클리닉 좀 잘해와라. 쌤이 정규 숙제를 극단적으로 줄이겠어. 클리닉 많이 오기만 해봐. 알았지? 자, 좀 쳤다가 이제 오늘 선생님이 그리고 또 독서 아닌지 문학 고전 시간 들어갔다고 했었지? 그래서 또 이런 시간 좀 할 거야. 쳤다 가자.